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28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대표 경선 컷오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원래 어제 나올 예정이었는데 샘플을 못 채워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성별, 연령별, 또 지역별 이렇게 할당이 돼서 그 샘플을 다 채워야 됩니다. 한쪽에만 다 쏠려서 할 수가 없죠. 자, 그런데 어제 호남 쪽 그리고 또 20대 여성 이쪽에 샘플을 못 채워서 어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8명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를 했죠. 그중에서 5명이 본 경선에 오르고 3명은 탈락했습니다. 당초 예상으로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들이 속속 발표가 됐죠. 그때 신진 돌풍해서 이준석 또 김웅, 김은혜 이쪽에서 상당히 여론이 높았어. 특히 이준석이. 자, 이 3명이 거의 다 같이 5명 안에 포함되느냐, 아니면은 한두 명이 빠지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발표 결과는 이준석만 들어갔습니다. 5명 안에 이준석만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까지 언론사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것은 일반 시민들을 다 대상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원래는 당원이 70%, 일반 시민 30%를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예비 경선에서는 50%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당원 50%, 이른바 당심이 들어간 것이죠. 이쪽은 민심,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민심 50%, 당원 50% 이렇게 하니까 당심이 반영이 된 결과로 이 초선 2명은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8명 중에서 이 본선에 오른 사람은 제가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이렇게 5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김웅, 김은혜, 윤영석은 탈락을 했습니다. 이 가나다 순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게 순위가 아닙니다.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이렇게 5명이 들어갔는데 이 순위는 발표를 하지 않았죠. 그리고 누가 몇 %를 득표를 했다 이것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 본 경선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5명이 이렇게 뽑혔다. 자, 그렇지만 아마 지금 제가 이 발표 소식을 바로 듣고 방송을 하는데 한 시간 이내에, 한두 시간 이내에 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론조사 기관 2군데서 조사를 해서 각 후보들에게 당신은 이번에 본경선에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죠.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가 여러 사람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람들도 알고 있고, 이 경선을 관리했던 사람들 알고 있고, 또 여론조사 기관도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번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도 바로 누가 몇 %, 이 결과가 내부에서는 다 입수가 됐죠. 자, 입수가 됐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아마 나올 텐데 어느 쪽에서는 또 공개가 되겠죠. 공개가 되면 언론에서는 직접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 그것이 다 또 많이 퍼집니다. 퍼지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준석이 과연 몇 %나 받았을까? 1등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1등이 몇 %나 받았고 2등은 몇 %, 그리고 2등과 3등은 또 얼마나 차이가 날까? 여기에 따라서 딱 이루어질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것이 지금부터 국민의힘 전당대 최대 관전 포인트인데 합종연행이 일어나는 것이죠. 합종연행. 내가 1차 경선에서 받은 득표수를 보니 도저히 대표가 되지 않겠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면은 대표가 될 수도 있다. 자, 이런 생각이 들면 2사람이 후보 단일화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래 지금까지 예상으로는 중진들, 주호영, 나경원, 또 오늘 5명 중에서 중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홍문표, 조경태 다 있죠. 이 중진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초선 또는 소장파 그룹, 이준석, 김웅, 김은혜 여기서 하나의 단일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김웅, 김은혜가 탈락을 했기 때문에 초선 그룹은 소장파 그룹은 이준석은 초선도 아니죠. 영선입니다. 이 단일화 할 게 없죠. 할 게 없는데 반면에 이 중진은 4명이나 들어갔기 때문에 자, 단일화가 시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일반 여론조사에서 2위, 3위를 기록을 했던 나경원, 주호영 이렇게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죠.
물론 이 홍문표, 조경태 여기도 참여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조선일보도 오늘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오늘 조선일보가 나온 거죠. 아침에 결과가 났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새벽에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 본선 후보 5명이 확정되면은 합종 연행이 관건이다. 이것이 지금부터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합종 연행이 관건이다. 일단 중진이 4명이 대거 들어갔고 신진은 이준석 혼자 들어갔는데 과연 대결 구도가 그대로 5파전으로 갈 가능성보다는 중진 쪽에서 단일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중진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그 정치 경험이 없는 이준석이 이 당 대표가 되면은 과연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제대로 하겠느냐. 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준석이 아주 살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소개해 드릴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이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본인이 어차피 오늘 예비 경선 결과 성적표를 받아들면 내가 그냥 나가서 당선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다른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단일화 협상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단판을 짓기보다는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또 뭐 시비가 엇갈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선거 전 초반만 해도 당내 세력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초선, 초장파 후보들이 단일화를 모색을 했죠. 그리고 나경원이나 주호영 같은 중진 후보들은 각계 약진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원외 이준석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선인 김웅의 또 그 여론조사에서는 선전을 했죠. 그렇게 되니 중진 쪽에서 우리가 단일화 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주호영은 중진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고 봐야 된다. 이게 뭐냐면 두고 봐야 된다가 이 1차 컷오프 경선에서 각자 누가 몇 %를 받는지 봐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경원은 중진은 단일화보다는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은 결단을 해라. 상대방 주호영이나 중진들은 결단해라. 나는 여론조사가 당신들보다 높으니 나는 그대로 갈 테니 당신들이 결단해라. 나로 단일화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초선 초장파 후보들도 단일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없어졌죠. 이것은 오늘 조선일보 새벽까지 상황이고, 아침에 초선은 뭐 단일화고 뭐고 없어졌습니다. 이준석 혼자 됐습니다. 초장파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 결과가 일반 여론조사와는 조금 다르죠. 일반 여론조사에는 김은혜가 포함될 것처럼 보였는데 두 사람이 탈락을 하고 조경태, 홍문표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당심 50%가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본 경선에서는 당심이 7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준석의 돌풍이 당심에 막히느냐, 이 문제도 지금부터는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자,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기세가 등등합니다. 이준석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건 맞는데, 이 이준석 바람을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이준석의 개인기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10년간 이 정치권에 있으면서 26살 때부터 박근혜 키저로 들어와서 10년 동안 정치권에 있으면서 3번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패배를 했죠. 총선에서 2번, 그리고 보궐선거에서 1번, 3번이나 그 국회의원 총선 선거에서도 졌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이 이준석 개인의 개인기라기보다는 지금 이 보수 몰락을 가져온 국민의힘의 기존 세력들에 대한 이 교체 욕구, 이런 것이 작용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준석이 아니라 누구 다른 정치 신인이라도, 젊은 사람이라도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것을 아마 본인의 이 인기로 생각하고 상당히 기세 등등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동아일보는 이 부분을 상당히 크게 다뤘습니다. 이준석이 탐욕스러운 선배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경원이 섬뜩한 적대시다. 탐욕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어떤 그 당내
구악척결, 적폐청산에 나설 것 같은 그런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나경원은 섬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승민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탐욕스러운 선배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주호영 같은 중진들은 찌질한 구태정치를 하지 말라. 젊은 사람이 왜 구태정치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어제 이 이야기에 나온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제 이준석의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발언 이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준석은 아침부터 페이스북에 막 글을 올려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캠프에 있으면서 본인 오세훈 캠프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심판하겠다고 뼈저리게 느낀 게 있다. 당의 후보가 선출된 뒤에도 오세훈으로 선출된 뒤에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당 밖의 사람들에게 줄 서서 안철수 이야기하는 겁니다. 후보를 흔들어댔던 사람들, 존경받지 못할 탐욕스러운 선배들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4, 5선 4선, 5+4가 0선,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마법을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선은 주호영, 4선은 나경원이죠. 두 사람이 아무리 해봐도 내가 국회의원 한 번도 못했지만은 내가 꺾어버리는 마법을 보여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발언 논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 인터넷판에서 머니투데이 기사를 대표로 보여드리겠는데, 이준석이 2019년에 유승민 대통령 만들고 이 발언을 한 것이 어제 막 회자가 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대표로 선출되는 사람은 가장 큰 이 역할이 대선 후보 경선 관리죠. 그러면 공정해야 됩니다. 누가 들어오더라도 공정해야 되는데, 자, 유승민 대통령 만드는 것이 본인의 희망이다. 이 이야기한 것이 어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이야기가 꺼내들고 상대 후보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퍼뜨리니 본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탐욕스럽다. 그래서 이 당의 후보를 흔들어댔던 사람들, 존경받지 못할 탐욕스러운 선배들, 그리고 심판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면 2019년 12월에 이준석 당시 바른미래당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아니고 바른미래당,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서 나가서 만들었던 유승민 등이 만들었던 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죠. 이준석이 유튜브 채널에 하나 출연해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 뭐냐? 이 질문을 받으니 이준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대 국회에서 내가 있는 당이 압승해가지고, 내가 그때만 해도 바른미래당이죠. 안철수와 유승민이 같이 만든 그 당입니다. 압승해가지고 나중에 유승민 대통령을 만들고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그러니 당시 보수 진영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합쳐졌죠. 그런데 그때 유승민 대통령 만드는 것이 본인의 희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지금 또 두 당이 합쳐서 국민의힘이 됐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바른미래당 출신이 대표가 되고 바른미래당 출신의 이준석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논란이 어제 일어나니 이준석이 발끈해서 탐욕스러운 선배들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진보 좌파 진영에서는 상당히 즐기겠죠. 즐깁니다. 아, 저렇게 되면은 또 당이 또 그 흙탕물이 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야당이 흙탕물이 되겠구나. 또 야당복이 있다. 이런 말이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진보 성향 언론 경향신문은 당내 진흙탕 경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써 국민의힘 개파 공방전이 벌어져서 주호영도 막 가세를 하고 해서 진흙탕이 돼가고 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죠. 주호영, 유승민계 주역으로 복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경원은 특정 개파 후보가 2명이다. 또 유승민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는 이준석, 하나는 김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선들이 왜 너다 돕는 개파 낙인을 찍느냐. 그런데 당내에서는 참 제살 깎아 먹게 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역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의 중요한 역할은 대선 후보 경선 관리, 그러다 야권 단일화, 안철수의 국민의당과의 합당, 또 홍준표 복당 이런 문제가 있고 장 외에 있는 잠룡들,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여기에 대한 어떤 영입 작업 이런 거 상당히 할 일이 많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윤석열이죠. 자, 윤석열 계속 또 자명을 하고 있는데 자명을 하면서 오늘도 몇 가지 또 윤석열 관련 뉴스들이 또 그 신문과 인터넷 언론 곳곳에 또 막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이 윤석열 직접 입에서 놓은 것이 아니고 간접적인 어떤 현상을 살피거나 아니면 전언을 하거나 아니면 전해들어 뭐 그런 이야기들인데, 자, 일단 최근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몇 군데 나왔습니다. 이것은 서울신문 기사인데 5%포인트 격차로 좁혀졌다. 윤석열과 이재명이. 자, 여론조사 기관마다 사실 뭐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그런데 일단 어제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그전 조사에 비해서 윤석열이 이기고 있기는 있는데 격차가 좁혀졌다는 겁니다. 30.5 대 25.3. 그래서 윤석열의 길어진 잠행에 피로감이 쌓이는 것 아닌가. 자, 이런 이야기고, 윤석열 2달째 하락세다. 이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 등판설만 난무하다. 이 상황에서 이낙연이 다시 좀 치고 올라온다. 11.1%로 두 자릿수 지지율 회복했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매일경제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게 또 있습니다. 또 이것도 윤석열의 이 댓글 수업을 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찾아가서 또 한 수 배웠습니다. 윤석열이 스타트업 업체를 찾아가서 이 공무원도 코딩을 배워야겠다. 코딩이라는 거 뭐 코더, 컴퓨터 프로그램에 코드를 입력하는 것이죠. 프로그램 만드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코딩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 공무원의 어떤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매일경제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청년 창업자 3사람과 2시간 동안 대화를 했고, IT 업계 현안, 그리고 2030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지난 3월 퇴임 이후 물밑 대선 수업 행보의 일환, 그리고 그동안 외교, 노동, 경제, 반도체 이런 전문가가 잇따라 비공개로 만났고, 이번에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업체를 찾아갔다. 매일경제 8면에서는 구체적인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권 수업, 블록체인 시연하고 코딩 작업까지 또 해보고, 자,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쭉 검찰총장 윤석열 열공 행보를 쭉 적어놨습니다. 101세 철학자 김영석 명예교수를 만난 것을 시작으로 쭉 여러 가지 청년 실업, 양극화, 외교 문제, 또 자영업 대책, 반도체 연구소 방문, 이런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자, 윤석열의 어쨌든 등판은 임박한 것 같습니다. 그제도 데일리안의 기사를 토대로 6월 6일 등판설까지 전해들었죠. 어쨌든 윤석열의 이제 등판은 임박해지니 여러 가지 어떤 금정 같은 것도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설명드린 대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파일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그저께죠. 그저께 친조국 집회에 참석을 해서 송영길이 대통령은 적당히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른바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당 대표가 윤석열 파일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파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제 그 소식을 들은 윤석열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 TV조선의 기사 내용입니다. 윤석열, 송영길 윤 파일에 약점 있으면 내가 시작도 안 했을 거다. 나 약점 없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파일? 나는 그렇게 잘못 살아오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처가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도 시종에 떠들고 있죠. 이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약점 잘 필 일이 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의 오늘을 잊게 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은 조국이죠. 조국 씨가 자서전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SNS에 책을 소개를 했는데 조국이 한 말이 섬뜩합니다. 자, 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떤 대담집을 냈죠. 대담집을 내면서 거기서 조국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 부모 찬스는 불공평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논문의 제1저자 등재나 특정 계층 학생만이 부모 찬스를 이용해서 인턴을 하게 하는 입시제도 자체가 불공평하다. 조국을 겨냥한 것이죠. 기자들이 조국 이야기하는 것이냐니까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7시간 뒤에 조국 씨가 SNS에 글을 올려서 나도 책 쓰고 있어. 그런데 그 책은 가족들의 피에 펜을 찍어서 책을 썼다. 조국 일가가 전부 수사를 받았죠. 정경심, 부인 정경심, 아들, 딸, 어떤 가짜 스펙으로 대학 가고 대학원 가고 의사 되고 그런 걸로 다 조사를 받았는데 본인이 가족 피해 펜을 찍어서 책을 썼다. 이렇게 섬뜩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불신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촛불 시민들께 이 책을 바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본인이 검찰개혁하고 정당하고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내 가족들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 상황을 내가 책으로 쓰는데 정말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어떤 피눈물을 참고 책을 썼다. 이런 뉘앙스인데, 자, 과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이 전부 어떤 본인이 검찰개혁을 하느라고 역풍을 당한 그런 일이었을까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오늘 이 조국 씨가 책을 썼고 가족 피해 펜을 찍어 책을 썼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듣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이겁니다. 참 가지가지한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